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종실록 제9부 성군이 되는 멀고 험한 길, 세종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22년 5월 태종이 세상을 뜨고 본격적으로 세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거를 반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심에 잠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냐? 바로 박은과 유정현이었죠. 이 두 사람은 다들 아시다시피 태종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죠. 특히 박은의 경우에는 태종의 영원한 딸랑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정말 태종의 마음을 가장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들어가지고 수행을 하는 신복 중인 신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태종이 사망으로 물러난 후에 벌인 심원 일가 숙청 사건에 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들이었어요. 물론 이는 태종의 뜻을 받들어서 이 일을 수행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상당히 적극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태종의 비호가 없다면은 언제든지 세종에게 노려질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중에서 박은의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게도 태종보다 하루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박은은 그러한 근심을 좀 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살아있던 유정현 당연히 속이 바짝바짝 탈 수밖에 없죠. 사실 유정현은 태종보다도 연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정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설마 나보다도 젊으신 태종께서 나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하겠어? 에이,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시킨 대로 심원일가 아적을 내버리자.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총대를 메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뜻밖에도 태종이 먼저 세상을 뜨게 됨에 따라서 유정현은 이제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박은에 대한 졸기, 그 평가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12월에 병으로 의정을 사임하고, 여기서 말하는 3년은 세종 3년이죠. 부원군으로 자택에서 요양하였는데, 참고로 부원군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왕의 장인을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은 부원군이 또 어떤 경우에도 내려지냐면은 그냥 공이 있는 신하들한테 내려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딱히 장인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병이 짙어지자 태상이, 여기서 말하는 태상은 태종이죠. 태종이 원래는 상왕이지만 나중에 태상왕이라는 존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태상이 약을 보내어 문병하고 또 계속하여 내선을 내리고 또 내홍인을 그의 집에 보내어 명하기를 조석 반찬을 그의 원하는 대로 하여 주되 내가 먹는 것이나 다름없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태종도 애지간히 박은을 아꼈던 모양이죠. 태상이 병환 중에 계시면서도 오히려 환관을 보내어 문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때쯤 가면 이제 태종도 알아누운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이렇게 신경을 써줄 정도였으니 박은이 태종한테 마음을 얻은 것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은이 태상의 병환이 오래 간다는 말을 듣고 울면서 말하기를 노신의 병은 어찌할 수 없거니와 성명하신 임금은 만년을 살아야 할 터인데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하였다. 작고한 연령이 53세이다. 그러니까 박은은 어떻게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태종의 영원한 신복으로 남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죽어가는 그 와중에 태종의 병세를 걱정을 하면서 태종보다 하루를 먼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은의 졸기에서는 박은이 그만큼 이제 태종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또 이제 박은이 태종의 명령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는 나름 이제 신복 같은 신하였다, 그런 평을 드렸는데 세종은 아마 좀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안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은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쎄한 평가를 내려요. 세종의 경우에는 저거 아첨이나 잘하는 신하,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세종 역시 장인인 심원이 다소 억울하게 죽었음을 모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인 심원이 그렇게 비명이 간 다음에 왕비인 소원하온 심씨가 그 이후로 얼마나 수심에 가득 찼어요. 슬퍼도 슬픈 내색을 할 수가 없고 함부로 소리내서 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은 소원하온 심씨의 얼굴을 봐서라도 장인인 심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명하는 게 인정상 옳았다는 거죠. 만약에
세종이 심원 사건에 대해서 제조사를 명한다면은 심원과 강상인이 사실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입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아마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지겠죠. 무리하게 유정현과 박은이 심원을 강상인과 엮어가지고 이거 사실상 모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숙청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간신배인 누구를, 박은이 이미 죽었지만 박은과 유정현을 처벌을 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거는 세종이 자기가 주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대관들이 알아서 나서줄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유정현, 박은 두 사람 다 오랫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권신으로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대관들 중에서는 요거를 좀 이제 고깝게 생각하고서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의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유정현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종은 그냥 못 이기는 척 대간의 주청을 받아들여서 관련자들을 처벌하면은 깔끔하게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은 유정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싹 다 처벌을 해버리면은 관직에 공석이 생기겠죠. 그 공석에다가는 세종이 신임하는 신하들을 임명을 시켜가지고 물갈이를 한다면은 순식간에 조선 조정은 태종의 구신들이 쓸려나가고 새롭게 세종맨으로 교체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인인 심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또 왕비인 소원하고 심씨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옛 것을 이제 깔끔하게 쓸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 카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종은 강력한 왕권까지 거머쥘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이거는 상당히 매력 있는 카드였다는 거예요. 자, 세종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었는데 세종은 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세종이 걱정했던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선왕께서 내리신 판결이 어쨌든 간에 뭐 박은이나 유정현에 의해서 속아서 그랬던 뭐가 됐던 틀렸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왕의 결정이 잘못되는 것을 입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세종이 원경호 민씨의 그 상 기간에 보여줬던 모습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단한 효자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이런 점도 있었겠죠. 세종은 부왕인 태종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왕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 이런 논리도 꽤 많이 펼쳤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아버지의 결정을 꽤 많이 존중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방법론을 그다지 동의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즉 태종과 다르게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태종이 유달리 뭐 잔혹해서 냉혹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태종이 살았던 시대가 여말 선초에 정말 그 핫했던 난세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정말 살벌한 그런 난세를 헤쳐온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이 그랬고 정도전과 이방원도 그랬어요. 그러나 세종은 조선이 개국된 이래 이제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수성의 시기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난세의 술수에 또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이었을 수도 있고 또 세종이 엄밀히 말하면 난세에 태어난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난세의 술수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심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명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태종 사후에 아마도 유정현은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오늘 내가 탄핵을 당할까, 내일 탄핵을 당할까, 그러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세종은 유정현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종은 유정현을 불러가지고 다시 좌의정으로 임명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미 유정현이 영의정까지 찍고 은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예직으로 이제 관직을 받으면서 조정희는 계속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현역 좌의정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테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도와달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요청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미 은퇴를 해야 될 나이에 유정현은 이거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다는 거죠. 세종의 이 요구는 단순히 말뿐이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유정현이 좌의정 자리에 올라갔는데 세종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누구를 불렀냐면은 유정현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정현은 세종의 배려로 천수를 누리다가 1425년에 세상을 뜨게 됐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현의 졸기에 나와있는 유정현에 대한 평가인데요. 한번 볼게요. 정현의 사람됨은 엄히 과단하고 검약 근신하여 이를 조리 있게 처리하고 논란하여 토의함에 강정하여 피하는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정현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과감하고 엄격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혹한 처벌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뭐 이제 유정현이 개인적으로 시몬에 대한 뭐 엄청난 원한이 있다든가 박은은 사적인 좀 그런 감정이 있었죠. 혹은 뭐 이제 태종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일부러 그렇게 오바를 떨었다든가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사람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좀 발현돼가지고 좀 이제 시몬 처리 과정에 있어서 유정현이 상당히 이제 깐깐하게 굴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태종이 양령을 폐하고 나라의 근본을 정하지 못하며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의위하였는데 정현이 맨 먼저 어진 일을 택해야 된다는 의논을 내었으니 그 뜻은 성상을 두고 말한 것이다. 태종이 옳게 여기어 들으시고 드디어 계책을 정하였다. 뭐 사실 뭐 태종도 세종을 당시로서는 충녕대군이었죠. 충녕대군을 낙점이 두고 있었죠. 문제는 신하들 가운데서 이걸 운을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준 것도 역시 유정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유정현은 마냥 이제 세종 입장에서 마이너스적인 일만 한 게 아니라 나름 또 플러스적인 일도 하기는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임금이 그의 소신을 중히 여겼으나 정치를 함에 가혹하고 급하여 용서함이 적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성격이 나오는 거죠. 집에서는 재물에 인색하고 재화를 늘여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일찍이 미대의 곡식이라도 주지 않았으며 굉장히 짠돌이 기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랫동안 호조를 맡고 있으면서 출납하는 것이 지나치게 인색하더니 근데 그 짠돌이 기질이 집안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국정 운영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왜 보면은 경제 관료 중에서 나름 좀 이제 재정 확장 정책을 추구하는 그런 관료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제 긴축재정 굉장히 강조하고 부채율 관리하고 좀 그런 관료들이 있잖아요. 유정현이 좀 그런 스타일 관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를 많이 원망하여 상홍양으로 지목하기까지 되었으니 이것이 그의 단점이었다. 여기서 상홍양은 누구냐면은 중국 한 무제 시기의 경제 관료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 무제 때 유명한 전매제를 실시했었죠. 소금하고 철에 대한 전매제를 실시했었는데 그 전매제를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상홍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상홍양은 그 전매제를 담당하면서 여기저기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뭐 일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좀 그게 좀 욕먹는 자리다 보니까 그래서 유정현도 딱 이제 그 짝이 났다라는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죠. 1426년 심원 사건을 주도했던 박은과 유정현이 모두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세종은 심원 일가에 대한 복권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종맨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태종이 죽기 전에 불러들였던 바로 황희. 황희가 찌까닥 눈치채요. 이제 슬슬 타이밍이 왔구나. 그러면서 세종의 뜻을 알아채고 몇몇 신하들과 연명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황희가 뭐라고 운을 떼냐면은 시몬의 가족들이 아직도 노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온당치 못하다. 왜냐면 왕비의 처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슬슬 복권을 시켜주시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시몬 처가 사람들이 노비가 되기는 했는데 다만 이제 노역은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만 노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현재 임금의 처가잖아요. 그러니 뭐 관원들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겠죠. 다만 이제 불명예스럽게 신분상으로는
천민씨 모드로 굴러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세종은 황희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시몬 일가를 복권시킬 것을 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세종이 굉장히 흥미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였냐? 이쯤 되면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왜냐면은 시몬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왔던 박은, 유정현 둘 다 세상을 떠났고, 더군다나 지금 황희가 이런 식으로 신하들이랑 같이 연명을 해서 건의를 한 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다 이게 왕비 처가가 저렇게 노비 생활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 굳이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합시다 하면 될 문제였는데, 세종은 여기서도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세종은 대관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제 해명을 하냐면은, 본래 부왕께서 시몬 일가를 복권시켜줄 의사가 있었다. 근데 갑자기 부왕께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뜻밖에도 세상을 떴기 때문에 미처 행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시몬의 가족들을 복권시켜주는 것은 절대 부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종은 마침내 시몬 일가를 복권시킴으로써 소원하고 심씨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께서 일찍이 한 방에 나와 있을 때 대비도 자리에 모시고 나도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태종, 대비, 세종, 셋이서 이제 뭔가 좌담회를 가질 일이 있었다는 거죠. 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원경원 민씨죠. 공비의 어머니가 천안에 기록된 것은 옳지 못하니 모름지기 일을 고칠 것이다 하셨고, 그래서 원경원 민씨가 먼저 포문을 열어요. 태종께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천인에 속하게 된 것은 옳지 못하니 마땅히 이를 고쳐야 될 것이다 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미 부모님의 동의를 다 받은 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물러나와 외차에 있으니 태종께서 시녀에게 전하시기를 공비의 어머니는 마땅히 천안에서 삭제해야 될 것이다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누구의 뜻이었다? 부왕이신 태종의 뜻이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태종의 처가를 복권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절대 태종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그런데 일이 시행되기 전에 태종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그 뒤에 나는 태종의 뜻을 상세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태종 때에 미처 시행하지 못했던 까닭으로 내가 감히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미 태종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뜻밖에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버리셨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나기는 했었지만 내가 그동안 좀 머뭇거리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황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거 원래 아버지께서 하려고 했던 거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시다 하면서 대관들한테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종은 시몬의 처가들을 복권을 시켜주는데, 근데 어쩐 일인지 끝내 시몬에 대한 명예회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시몬은 끝까지 이제 역적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왜냐? 만약에 시몬까지 복권을 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부왕의 잘못을 좀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마 이거는 못하겠다 하면서 결국 시몬에 대한 복권은 끝까지 미루게 되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문종 때 가서 세월이 이제 진짜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이쯤 하면 해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문종 때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세종은 시몬 일가 그 복권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빠르고 쉬운 길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놔두고 일부러 어렵게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덕에 세종은 언제나 확실한 명분 그리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를 부르지 않고 유연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종식의 리더십, 정치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세종의 정치 운영 방식은 태종하고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태종도 과거 학교 차인 만큼 학식이 풍부했고 특히 신하들과의 토론에서 접은 적이 없는 토론의 달인이었어요. 하지만 태종의 토론 방식은요, 뭐 진짜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다소 지저분한 방식이었는데
주로 이제 신하들을 상대할 때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기, 트집 잡기, 찔러보기, 공갈 협박, 권위로 위압하기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왜 그 정치 논객들 가운데서 이런 식의 화법을 구사하는 논객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파워풀한 화법이기도 하죠. 다만 좀 이제 더티 플레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종은 토론의 달인이라기보다는 논쟁의 달인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종은 부왕인 태종하고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세종은 재상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도출되는 결과물을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세종은 항상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명확한 근거와 전례를 찾는 것을 선호를 했다는 거죠. 만약 세종 앞에서 신하들이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세종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가 전례가 있나? 하면은 여기서 대답을 못한다. 머뭇거린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망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처럼 답정너 형식이면 대충 묻어가는 게 되는데 세종은 그걸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상대하기 까다로운 형태의 군주였다는 거죠. 이처럼 세종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토론을 장려했던 구당이었고 이렇게 심사숙고 끝에 나오는 문제 제기와 결론 도출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고 믿었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유능한 정승과 재상들의 자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태종 때 육조 직계제 그리고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바로 그 이야기죠. 실제로 세종이 정승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은 이런 말까지 해요. 훌륭한 정승 한 사람을 얻으면은 나란 일은 근심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승의 값어치를 굉장히 높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왕이었던 태종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은 자기가 직접 이제 육조의 판사들한테 업무 지시하고 업무 보고 받고 하다 이제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정승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승들이 뭐 거의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신세였다는 거죠. 그러나 세종은 그 정승들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실상 정승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념을 가진 세종의 시대를 떠받친 나름의 이제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나의 축이 집현전이고 그 유명한 집현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명재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명재상들 중에서도 단연코 넘버원이 누구였냐면은 황이었다는 거죠. 사진에서 보시는 게 경복궁의 수정전인데 이 자리가 이제 원래 집현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해요. 근데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한번 홀라당 타서 없어졌고 또 세조 때 일단 집현전이 폐지가 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홍문관이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에 대체되는 홍문관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재건될 때도 집현전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원래 이제 요 자리에 집현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세종은 집현전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학문 연구, 토론 이것이야말로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원동력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희를 비롯한 노성한 재상들의 경험이야말로 훌륭한 지식의 교과서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종의 시대는 집현전과 명재상 이 두 개의 체제로 떠받쳐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재상의 대표격이 되는 황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어릴 적 위인전기에서 황희는 청백리의 상징으로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황희는 탐관오리로 굉장히 많이 지목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황희는 정말로 청백리였냐 아니면 탐관오리였냐? 거기에 대한 진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